책심터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롤모델이 한 명쯤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재용 작가님의 오드리 헵번이 하는 말입니다. 작가님의 롤모델이 되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배우 오드리 헵번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나이 들매도 롤모델이 필요하다.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세상의 모든 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생 희생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 일찍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꼭 이런 다짐을 하곤 했지요. 그럼 누구처럼 살고 싶냐는 물음이 올라왔지만 그 어디에도 닮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채 살던 어느 날 TV를 통해 오드리 헵번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단체 영화 관람을 했던 파괴의 주인공이자 로마의 휴일 속의 공주가 죽다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식 날이어서 TV에서는 두 사람의 소식을 번갈아가며 방송하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새로운 별이 되어 떠오르는데 또 누군가는 별똥별처럼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였지요. 오드리 헵번이 출연했던 영화를 비롯해 책, 잡지와 신문기사 등을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그녀는 행복하게 살았을 것만 같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불우한 유년 시절과 전쟁, 두 번의 이혼을 겪은 사람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자기 훈련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성공한 뒤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으며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더군요.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던 30 중반쯤 그녀처럼 나이 들어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영화에서 얼마나 훌륭한 연기를 했느냐보다 여자로서의 삶에 집중해서요. 오드리 헵번은 음악의 스타에서 제 인생의 별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이 안 보일 때 빛을 밝혀주었고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할 때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었던 30대에는 헵번 스타일을 눈여겨보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을 수 있었고 40대 때는 일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 잡아가는 법을 50대에는 나다운 나로 살아가면서 충만해지는 법을 알게 해주었지요. 60대가 된 지금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 수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 엄마에게서 배울 수 없던 여자의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게 마치 기적처럼 느껴져요. 지금 제가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의 절반은 그녀로부터 온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매도 롤모델이 필요한 거였지요. 하지만 저는 오드리 헵번이 롤모델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범한 주부인 저와는 너무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 저의 롤모델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웠기 때문이지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제 마음속으로만 은밀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커리어 스토리라는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친한 동생이 제게 질문지를 하나 주었어요. 첫 문항이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였죠. 그때 처음으로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만 있던 것을 한번 밖으로 꺼내고 났더니 둑이 터진 듯 자꾸 말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면 예쁘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다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빛나는 것은 내면과 외면이 조화로운 삶,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니까요. 5년 전부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동대문 DDB에서 열렸던 오드리 헵번 뷰티 비욘드 뷰티라는 전시를 보다가 든 생각이었죠. 하지만 세계적인 배우라 지극히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 책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지요. 벨기에에 있는 그녀의 생가와 스위스 집을 다녀오고 둘째 아들 루카 도트 씨가 쓴 책 오드리 헵번이 나온 걸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아들이 쓴 책이 나왔으니 팬이 쓴 책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올해가 오드리 헵번 탄생 90주년이라 꼭 내고 싶었습니다. 오드리 헵번 재단의 회장이자 아들인 루카 도티 씨에게 책을 써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한 뒤 괜찮다는 답을 듣고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배우가 아닌 엄마이자 아내였던 오드리 헵번에게 배운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지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기 마련인 스타일, 일, 사랑, 가족,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지요. 그녀의 영화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삶의 가치들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나이 듦에 대해 배울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스토리다 출판사 이정아 대표와 카페 1953 위드 오드리 임정도 대표 루카 도티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공을 초월해 제 마음속으로 와준 오드리 헵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나다울 때 가장 빛난다. 제 이름은 김재용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남자인 줄 압니다. 딸에게 남자 이름을 지어주면 남동생을 본다는 속설 때문에 얻게 된 이름이죠. 덕분에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남자한테 왔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히게 한 일도 있었고 신분 확인을 해야 할 때는 본인 맞느냐는 얘기를 꼭 듣곤 합니다. 어인일인지 남편 이름은 현창순이라 어디를 함께 가면 개인 물품 보관함 열쇠 같은 것을 꼭 바꿔서 받곤 했지요.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너무 싫었습니다. 예쁜 이름도 많은데 왜 하필 남자 이름을 지어줬는지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엔가는 예쁜 새 이름을 스스로 지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살짝 불러보기도 했었지요. 새로 지은 이름을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예쁜 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철이 든 후에는 제 이름이 그리 싫지는 않았습니다. 제 용을 한자로 풀어보면 용이 있다라는 뜻이어서 뱀의 꼬리보다는 용이 되어 살라는 아버지의 소망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제 자신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하나 받아들였을 뿐인데 말이죠. 오드리가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을 즈음 영화사는 그녀에게 이름을 바꿀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 당시 할리우드에는 팜프 파탈의 이미지인 캐서린 헵번이 이름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헵번이라는 두 개의 이름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원한다면 이름도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는 평소에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녀의 신념은 영화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역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영화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면 출연하지 않았어요.
안내 일기에 안내 프랑크 역을 제안받았을 때도 한 사람의 비극을 소재로 삼아 대중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파기를 찍을 때는 자신이 겪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전쟁 장면을 넣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출연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파괴에서는 전쟁 장면은 나오지 않고 폭격 소리만 나옵니다. 또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 100편 이상 영화를 찍는 데 비해 그녀는 평생 27편을 찍은 것만 봐도 자신의 소신에 맞게 살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드리의 이런 신념들이 모여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유럽적인 기품과 우아함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 헵번이 여왕 같은 이미지라면 오드리 헵번은 공주 같은 이미지로요. 만약 신인이라는 이유로 캐서린 헵번에 밀려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면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다울 때 가장 빛이 납니다. 후미진 풀숲에 혼자 뚝 떨어져 피어있는 풀꽃도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나는 내성적이다. 나는 나 자신이 좋고 혼자 하는 외출을 좋아하고 개와 긴 산책을 하며 나무와 꽃과 하늘 바라보기를 즐긴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오드리는 사람들과 있기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천성적으로 말수가 적고 수줍음을 잘 타는 성격이기도 했지요. 혼자 있을 때는 독서와 산책, 음악 감상과 꽃꽂이를 즐겼습니다. 그녀만의 재충전 방식이기도 했지요. 헐리우드에서는 다른 배우들처럼 파티에 가지 않고 혼자 조용히 지내는 그녀를 두고 쌀쌀맞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의 자세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오드리의 생활 방식을 담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7 형제 사이에서 자랐고 결혼해서도 대가족으로 살았으니 혼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늘 바쁠 테고 아이들도 다 크면 나 혼자 남는 시간이 많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 싶어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길고양이처럼 어슬렁거리며 동네를 걷다 보니 낮에 보던 가로수도 놀이터도 빵집도 다 새롭게 보이더군요. 혼자 바라본 세상은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온 사람처럼 뿌듯하더군요. 밤 산책을 나갔던 그날 이후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졌습니다. 혼자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일기도 끄적거려 봤더니 제 자신이 좀 더 깊어져 가는 걸 느끼게 되었지요. 고독은 정신없이 사느라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나로 돌아오는 순간이자 뭔가 단단해져가는 제 자신을 만나게 되는 기회였지요. 고독을 즐기지 못했다면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풍요롭게 느껴진 것은 제 내면에 자신을 좀 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보면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사람과 사물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이고, 외로움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나타나는 쓸쓸한 감정이지요.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을 친구로 만들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니까요.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나이 들미나 죽음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외로움 때문에 곁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고독의 시간마저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곁에 사람만 두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이나 주변의 사물과 친해져 보면 어떨까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세상,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삶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금세 사라지곤 하지만 충만함은 늘 똑같은 온도로 곁에 오래 머물게 될 겁니다. 다만 혼자뿐인 시간은 경계해야겠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기회가 나를 찾아온다면 저는 50살에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주부였지요. 어느 날 우연히 어릴 적 꿈이 작가였다는 걸 떠올리게 되었고 블로그를 만들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생각들을 썼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출판사에서 블로그를 보고 책을 내자는 제안을 해온 거였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글쓰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책을 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과연 괜찮을까 싶어서였지요. 책이 나왔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로 찾아온 행운을 차버릴 수는 없는 일이었죠. 천신만고 끝에 첫 책을 내고 나니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아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지요. 오드리도 세계적인 배우가 되기 전에는 뮤지컬에 출연하고 단역 배우 일도 종종 했습니다.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서였지요. 몬테카를로 베이비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작가 가브리엘 콜레트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죠. 마침 콜레트는 자신의 소설 지지를 브로드웨이 연극으로 올릴 예정이었는데 오드리를 보자마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나의 뮤즈 지지가 여기 있군. 콜레트는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오드리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녀가 카메라 테스트를 받는 동안 베너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로마의 휴일에 출연시킬 신인 배우를 찾기 위해 런던으로 왔는데 또 그녀가 주인공으로 발탁됐습니다. 이로써 오드리는 브로드웨이 연극과 헐리우드 영화 출연 계약을 동시에 하게 된 첫 신인 배우가 되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아직 여주인공 역을 할 만큼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늘 말하곤 했어요. 연기 지도를 받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느낌에 충실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오히려 최선을 다해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죠. 로마의 휴일 속의 공주가 세계적인 공주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운도 따랐습니다. 로마의 휴일이 상영되기 전 영국에서는 여왕의 자매인 마가렛 공주가 이웃남인 공군대위 피터 타운샌드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주와 평민의 로맨스라는 로마의 휴일의 예고편이 현실 속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 때문에 영화가 상영되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지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몇 번쯤은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 기회를 망설이다가 놓치거나 준비가 안 됐다고 용기를 못 내거나 찾아온 줄 모르고 흘려보내는 것일 뿐이죠. 기회가 왔다고 느꼈다면 망설임 없이 잡아채야 내 것이 됩니다. 낚시할 때 물고기가 물었다 싶으면 바로 낚아채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일단 잡고 보는 겁니다. 그런 뒤에 성실함으로 채울 수 있다면 그게 또 다른 재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임상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는 월캉 마음이 쏟아지는 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인생을 사는 동안 80점만 맞아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대개는 아슬아슬하게 평균점을 맞아도 잘 살았다고 하지만 가끔 100점을 맞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100점이 아니면 안 될 중요한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기회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사는 게 뭐 별거냐, 너무 애쓰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에 마음을 풀어놓게 되는 요즘 꼭 새겨두어야 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렁설렁 살다가도 100점을 맞아야 하는 기회가 오면 끝까지 밀고 나가기. 저는 앞으로도 즐기면서 글을 쓰다가 또 다른 기회가 오면 꼭 100점을 맞을 생각입니다. 얼마나 짜릿한데요. 나는 아름답지 않다. 내 어머니는 언젠가 나를 못난 오리새끼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따로 놓고 보면 나에게도 멋진 구석은 분명히 있다. 콤플렉스가 매력이 될 때. 어머, 우아해 보이세요.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손사래를 마구 치게 됩니다. 속으로는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니까 믿어서는 안 돼 하면서요. 순수하게 받아들여도 좋을 텐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외모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딸 넷 중 셋째입니다. 딸의 많은 집은 을에 예쁘냐 안 예쁘냐로 나뉘곤 하는데 저는 안 예쁘다 쪽이었죠. 딸 넷 중에 유난히 얼굴이 크고 광대뼈까지 튀어나와서 예쁘다 쪽에 있는 작은 언니와 동생에게 늘 비교당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탤런트 김영애 씨를 닮았는데 언니랑 같이 있으면 언니는 예쁘네 하고 동생과 함께 있으면 동생이 예쁘네 하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곤 했지요. 그래서인지 저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아마 이런 무의식이 오드리를 닮고 싶다는 욕망으로 발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드리도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잉그리트 버그만의 장점만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불만을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너처럼 작은 발을 가질 수 없을까? 나는 너무 말랐고 가슴이라고 부를 것도 없어. 나는 아무도 나를 아내로 삼고 싶지 않을 거야. 내 얼굴이 얼마나 각졌는지 보여? 라고 하면서 거울을 보는 것조차 싫어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든 뒤 오드리는 나는 아름답지 않다. 내 어머니는 언젠가 나를 못난 오리새끼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따로 놓고 보면 나에게도 멋진 구석은 분명히 있다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컴플렉스에서 벗어났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긴 게 나인데 자꾸 부정하면 할수록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단점을 받아들이자 가는 몸매에 사슴처럼 맑은 눈, 꽃처럼 환한 웃음을 짓는 커다란 입, 장난기 있는 아이 같은 태도로 여왕처럼 자신감 있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드리도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녀도 콤플렉스가 있는 걸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서였지요.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진 단점을 매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얼굴은 크지만 피부가 하얀 편이어서 파스텔 톤의 옷으로 차분한 느낌을 줄 수 있게 했고, 다리는 길고 가는 장점을 살려줄 수 있게 주로 스커트를 입었지요. 허리가 가늘어야 스타일이 사니까
허리에 군살이 붙지 않도록 수시로 훌라후프를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래, 나 얼굴 크다. 어쩔래? 같이 앉아볼래? 외모가 다가 아니지. 난 열심히 내면을 가꿀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자 신기하게도 자신감이 생기고 표정도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까 가끔 예쁘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콤플렉스가 있는 걸 보면 신은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불만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시험을 해본 게 아닐까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평생 불평불만 속에 살게 하면서요. 오드리가 콤플렉스를 극복한 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배우가 된 것처럼 일단 받아들이고 자신의 좋은 점을 부각시킬 때 매력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젊었을 때 사진을 본 남편이 가끔 말합니다. 용됐다, 용됐어. 욕인지 칭찬인지 헷갈리지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아하다, 분위기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해야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역시 보는 눈이 있네요. 오드리도 콤플렉스가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녀도 콤플렉스가 있는 걸 보면 제 콤플렉스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서였지요.